(2015년)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22살의 조성진이 우승을 거머쥐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7년 뒤 세계 음악계에서 벌어질 일은 이제 한국 돌풍을 넘어 K 클래식이란 표현까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La musique pop coréenne qui déferle sur le monde. Recently, in 12 months, they won the Montreal, Busoni, Queen Elizabeth competition, and Van Cliburn. So it's the 4 biggest of this year. It's crazy. No other country can do that. It's unique in all history of music, I think. BTS와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 열풍처럼 Parasite. South Korea. Thank you.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K-무비와 K-드라마처럼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식도 한국인들이 가장 잘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내 음악교육의 경쟁력은 대체 무엇이기에 본고장 유럽을 압도하는 수상 실적을 낼 수 있던 걸까? Looking to the music education in Europe and looking to the music education here in Asia, but specifically in South Korea, I think in Europe we lost, so very simply speaking, discipline. One, and a connection to tradition, second. 하지만 빠른 성취만큼 그늘도 깊습니다. 커리큘럼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너 알아서 살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누군가가 낭떠러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알려준다면 할 수는 있을 텐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서부터 해야 되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음악을 하려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한국에서 영재음악원이라는 곳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약간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경쟁 심리가 너무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콩쿠르에 입상한 이른바 영재들의 공통점은 경쟁 자체를 즐긴다는 겁니다. (2021년) 루마니아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와 (2022년) 유니상 국제 콩쿠르에서 연달아 우승한 첼로 신동 한재민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콩쿠르를 처음에 접수를 했고 그러다가 너무 그냥
너무 감사하게 좋은 결과가 따라와서 정말 너무 기뻤지만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콩쿠르를 처음에는 나가게 된 거예요. 평범한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무대에 서는 것. 콩쿠르 입상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제가 콩쿠르를 나갔던 이유 중 하나가 유럽에서 더 많이 활동하고 싶어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매니지먼트와 계약도 했고 콩쿠르 이후 여기저기서 연주 의뢰가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콩쿠르 전후로 연주 횟수도 되게 달라졌고 지금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매우 감사하고 행복하게 계속 연주들 많이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와서 수업을 하고 그러는 거는 토요일에 확 어제까지 나랑 같이 장난치면서 놀던 친구인데 1등을 한 이후에 약간 범접할 수 없는 네, 그런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콩쿠르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콩쿠르 입상을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은 콩쿠르에 입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국제 콩쿠르 세계연맹 WFIMC가 권위를 인정한 15개의 국제 콩쿠르 가운데 한국인 입상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인 참가자가 3위 안에 든 대회가 12개나 됩니다. 그중 9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따졌을 때 한국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일찍부터 클래식 교육에 힘쓴 일본과 미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벤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는 선우 예권과 이윤찬이 연달아 우승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콩쿠르만 놓고 보면 K 클래식의 실체는 확실합니다. 한국인 연주자들의 존재감은 콩쿠르뿐 아니라 클래식의 본고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9세기 독일 고전 건축의 거장 칼 프리드리히 싱켈이 디자인한 유서 깊은 건물. 독일 건축과 음악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특유의 정밀한 앙상블을 이끌며 지휘자와 소통하는 악장은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입니다. (2009년) 퀸 엘리자베스에서 입상한 뒤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다가 2017년 전격 발탁됐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지 못한 어떤 음악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되게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마침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먼저. 사실 우리가 이런 지금 객원 악장도 필요한데 혹시 한번 와서 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제의가 왔을 때 약간 저는 이건 뭐지? 약간 사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김수연이 입단했던 2017년 최연소 종신수석이란 타이틀까지 거머쥔 한국인 단원도 있습니다. 19살이었지만 그 나이에 정말 큰 도전이었지만 그렇게 정말 재밌게 그냥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케스트라에 지금 벌써 5년이 됐는데
그렇게 잘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 독일 오케스트라의 사운드에 매료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Yubin and Suyeon are very super talented, wonderful players and international soloists, so it's a great honor to play with them and also very inspiring to meet people like them and play with them. 제가 연주 가서도 많이 느끼고 이제 단순하게 정기 연주회,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명단에 시즌에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한국 연주자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기쁘죠. Une victoire coréenne dans un important concours international de musique classique, c'est presque devenu un cliché ces dernières années. In Europa oder zumindest in Österreich, Deutschland sagt man, die Koreaner sind die Sizilianer von Asien. Koreaner haben sehr viel mehr Temperament. Es ist sehr schnell von innen etwas von Inneren zu wechseln. 그러면 K-클래식이란 말도 우리의 기대처럼 해외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Have you heard of K-classic? Sorry, It's K-classic. Have you heard of it? I don't think so. No. You know K-pop. K-pop, yes. Yes. How about K-classic? No. I can definitely see that there's many great musicians coming from Korea as well. Yeah, so it's a pleasure. Yeah. K-classic. I learned something. Well, you need to explain it to me. I have heard about it, but I don't know precisely. 특히 우리와 다른 점은 콩쿠르 입상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큰둥합니다. You know, do you heard about K-classic? About what? K-classic comes so many Korean artists with the competition. Ah, okay. So they called K-classic. It's a phenomenon. Okay. 한국과 유럽 양쪽에서 모두 공부한 경험이 있는 음악가들은 이 대조적인 반응의 이유가 교육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독일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아이를 기량만 더 이제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기량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좁은 방음벽 안에 갇혀서 계속 손가락 굴리는 연습만 하고. 여기선 사실 입학시험을 봐도 학교를 들어갈 때도 얼만큼 누가 완벽하게 연주를 했냐 보다는 그 학생이 가진 재능, 숨겨진 재능이 얼만큼인지를 보고선 뽑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꼭 연습으로 이걸 완벽하게만 만든다는 목표보다는 두루두루 음악적으로나 아니면은 음악 외의 다른 정보들을 다 포함해서 공부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음악 교육의 호의적인 쪽은 외국인들입니다. They just have a different relationship with the piano, an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that. It's more intimate. I don't know what they're learning in South Korea, but it's evident that it's something different. I am looking also only from outside to the Korean music education system, but I see how without any kind of compromise, these young people, gifted people, are giving their best and having a solid infrastructure of music education in the universities. First of all, of course, K Arts University. We don't have this anymore in Europe. 이렇게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한국의 음악 교육. 그 중심에는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1세대 음악가들이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인재를 집중 양성해온 결과
국내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쨌든 저희처럼 똑같이 외국을 가서 이제 김남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갈라미안한테 배우시고 줄리아드에서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교수 그리고 제자들 발굴하는 데에만 정말 한 4, 50년을 지금 기여를 하셨잖아요. 그 배움을 그대로 제자들한테 나눠준 스승님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2008년 개원한 예술영재교육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기관으로 4개 분야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영재들을 매년 선발해 무료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콩쿠르를 석권한 연주자들은 대부분 이곳을 거쳤거나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클래식 4관 학교로도 불립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어린 나이서부터 제대로 배워가기 때문에 앞서가죠. 그래서 영재원 출신이 저희가 이제 그 학부 오디션에도 그 영재를 따로 뽑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준에서 대학생들과 맞물리는 실력이 있다면 조기 입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왔고 조금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영재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서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5학년 때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됐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너무 힘들거나 좀 괜히 왔다 싶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안 그러고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서연 양. 평일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똑같이 생활하지만 주말과 방학에는 이곳에서 전혀 다른 일과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 음악 문법 수업을 듣고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다가 교수님 레슨이 있으면 3시 정도쯤에 교수님 레슨을 받고 그다음에 시창청음 수업이 4시에 있어서 시창청음 수업을 듣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줌 수업이라 집에 가서 줌 수업으로 오케스트라 수업을 들어요. 내년에 한예종 들어가요? 한예종 들어가요. 17살에? 네. 그러니까 고1 때 대학교에 들어간 거네? 네. 서연 양과 같은 클래식 유망주들에게 또 하나의 등용문으로 꼽히는 곳은 금호 문화재단입니다. 1998년부터 매년 2차례씩 오디션으로 영재들을 선발해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금호 영재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음악가가 선생님께 음악을 배우고 자기가 이제 연습실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을 이제 무대에 올리고 관객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 반응을 다시 느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획 공연들은 아직 어린 연주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이 때문에 어린 영재들에겐 꿈의 무대로 꼽힙니다. 사실 저희 나이 때에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게 콩쿠르를 제외한 많은 기회가 없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욕구와 그리고 제 음악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들이 확고하게 서면서 관중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원하고 있고, 근데 그걸 그러니까 무대를 보면서 저도 너무 이제 울컥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좋아서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음악 영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10대 초반까지 공교육과 사교육을 병행하다가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국내 최고의 교수들에게 지도를 받고 그 과정에서 금호 영재로 선발돼 어린 나이에 무대 경험을 쌓은 뒤 세계적인 콩쿠르에 도전하는 것. 이 두 과정 가운데 하나 혹은 둘 다 경험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고 반대로 더디거나 낙오하면 끝장이란 위기의식이 팽배해서 어린 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하루에 얼마나 연습을 해야 할까? 평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가 오면 한 5시 정도 되고 저녁을 그때 먹고 그 이후로 거의 쭉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쭉 연습하고 한 12시에서 1시 정도에 자는. 그러면 하루에 5시간 이상 연습을 해요? 네, 평균 5시간,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네, 매일.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는 한. 학교가 3시 20분쯤에 끝나요. 그럼 딱 집에 와서 씻고 간단하게 뭐 먹고 하면 5시쯤 돼요.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한 8시, 9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제 연습방이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 하다가 올라와서 딱 8시, 9시에 밥을 먹고 다시 내려가서 하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은 한 3, 4시까지 연습을 하는 것 같고. 그냥 앉아 있으면 연습을 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고3 과정 때는 그렇게 했고. 그러면 입시 때는 뭐 10시간 넘게 했겠네요. 네, 뭐 그 정도 안팎으로. 네. 하루 평균 8시간. 소위 엘리트 그룹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10대 학생들의 연습량입니다. 빈 국립음악대학교와 함께 유럽 음악교육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독일 베를린의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 이곳의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The rest of the week is normally preparing for that lesson. So, yeah, I think I normally spend like 4 hours practicing when I have the time. We also have some other lectures that we have to do, like theory stuff, harmony, and also like piano. We have to do piano for a few semesters. So yeah, I mean, it's always trying to find the time to practice. I mostly practice here. 최대한 4시간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4시간이 넘어가면은 제가 배울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연습실에서의 시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내고 그 밖에 따로 할 수 있는 일도 마음껏 즐기시는 걸 권합니다. 예. 독일의 또 다른 명문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도 가봤습니다. May I ask how much time you practice a day? That can vary so much. It depends on what I've planned, what the next concerts and projects are. But I could say that usually it's something between 5 hours and 6 hours. Yeah. Because I like to practice at night, so in the late evening. So yeah. 5시간 이상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이곳의 학생들 평균 연습 시간은 4.6시간입니다. 네. 세계적인 명문 학교의 학생들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하는 한국 학생들. 얼마 뒤에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음악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12살에 한국을 떠나 10년째 독일에서 공부 중인 이 학생. 한국에서의 경험을 악몽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한국에서 피아노 배울 때는 이제 실기 시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한 다음에 이제 점수가 매겨지거나 그 연주에 대한 등수가 이렇게 매겨지고, 그래서 그 진짜 음악을 하다기보다 그냥 그 성적을 위해서 연습한다라는 마음이 컸는데, 여기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제가 저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다, 그런 자유로움이 진짜 너무 신기했고. 입시 부담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음악에 집중했더니 역설적으로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에서 음악을 하는 청소년이라면 꼭 한 번씩은 나가는 이제 콩쿠르 있거든요. 그곳에서는 진짜 한 명이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치고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 명의 1등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도 이제 경쟁심을 약간 줄이는 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는데? 따라갔어요. 저보다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고 다닐 때도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동갑 친구들끼리 경쟁도 해야 되고, 저희는 또 실기시험을 매 학기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한국과 유럽, 양쪽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한국에서는 성과에 대한 강박으로 음악을 충분히 즐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있었을 때 막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좋은 성과를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좀 내려놓고 그냥 뭔가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좀 알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제가 제 음악을 좋아하는 게 사실 지금 첫 번째 목표거든요. 세계 최정상급 비올리스트이자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쳐온 타베아 치머만에게 10대 학생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연습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I think practicing is a very, very important element, but the question is how. It's not about time. It's not about more and more practicing. It's about understanding and then taking clever decisions, reflecting about who you are as an artist, as a player, what are the specifics of the work today, like today's work on the music stand, tomorrow is a different work, different specifics. You have to use your brain so cleverly in practicing, and then you can reduce the time by a lot. I think too much practicing makes us tired mentally, and then we do not practice very well. You have to work, and you have to work hard. That's one part, but it's only one part. And still, yet you can work too hard. Sometimes you can work so hard that you lose inspiration. I always tell some students,
go out, go into the world. No one in the audience does want you to tell stories from the practicing room. Into the teenager student, they even 9 or 10 hours practice a day. Do you agree that, Boris? I mean, physical practicing is necessary for sure, but I wouldn't say it's the most important part. It's a very essential part, but also the way you practice and the way how you spend the rest of the day, what kind of input you have, what kind of musical, artistic ideas already at a young age, how you communicate. You see later when very well-trained pianists somehow don't make a big career. Why is that? Because maybe some other input is missing. 경쟁에 길들여진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낯설게 보입니다. Very disciplined. They are very much like the opposite sometimes of German students. German students are very much like keen to discuss. But what if I do it the opposite way like you? And it's just the opposite way. Korean students are very keen to do what I suggest. Sometimes I wish a bit more discussion with Korean students.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저는 제가 무슨 곡을 칠지 어떤 콩쿠르에 나갈지를 거의 선생님이 다 정해주시다시피 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저한테 맨 처음 했던 말이 네가 칠 곡을 네가 알아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선생님과 한 8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곡을 주신 적이 없어요. 또 어쩌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이 방식이 더 편하고 뭔가 저의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길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최근 음악 교육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이곳, 핀란드 헬싱키입니다. 핀란디아를 작곡한 국민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 그의 이름을 딴 시벨리우스 음악원. 이곳을 거쳐간 지휘자들이 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의 지휘대를 장악하면서 클래식의 변방이었던 북유럽의 교육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내 양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 모두 음악 감독이 시벨리우스 음악원 출신입니다. Sibelius Academy Youth Department, what I entered also very early on, that you can get to the best teachers in Finland, also access very early on. And in my case also including the conducting studies, to start at 14 years old, get into this world. It's a critical that you have the right steps at the right time and start early on. 클래식의 새 강자 핀란드에는 사설 학원이 없습니다. 기초교육 대상인 16살까지는 학교에서 주 3시간에서 6시간 음악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음악가가 되고 싶다면 누구나 정부가 지원하는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한 달에 10만 원 안팎입니다. You can have piano lessons also in a school, but of course if you want to be a really very good pianist, it's not enough. Yeah. And then we have that basic education in the arts, the other system also, but they are kind of linked, those education, obligatory education system in Finland and the basic education in the arts. So we have 89 government financed music schools.
in Finland. You know that the students that come outside of EU1 has to pay something, but then we have a grant system for them in order to compensate so that every student that is best when they apply are able to enter this university regardless of how expensive the education is. So the education in Sibelius Academy is as expensive as it is in anywhere else in the world, but the state is funding the universities in Finland with the majority of the whole. So it's over 90% what we receive from the state in the university. 음악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음악가가 된다는 것이 특별한 진로가 아니고 그래서 수업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입니다. It's not too tight, what I think. Of course, it depends on the teacher, but it's more like we try to help. 핀란드에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10대 때 이미 목표가 뚜렷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기 입학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올해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예종을 다닐 수 있게 돼가지고 내년부터 한예종을 다니면 국제 콩쿠르들을 좀 많이 나가서 수상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내년에 국제 콩쿠르들을 준비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입시를 보고 그 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이면 아직 중3인데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얼마 전에는 오사카 국제 콩쿠르를 다녀와서 1등 했고 또 이제 국제 콩쿠르이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또 주에 프로그램처럼 여러 라운드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선 20대가 돼서도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So it's a very sort of vast panel of things that we have here, and everyone sort of profiles themselves into some of the different categories, but it's pretty free to take everything from any of those kind of aspects of the field. Also, it's still very open within the school, the whole conservatory, so we can take classes from like the classical department and the jazz department, and so it's very open to like really we can form our own sort of courses for our studies. So I have a quite strong history in chamber music. I've played in a quartet for 7 years or 8 years as a violist, and I think my love for chamber music and also this feeling that I have an ability to lead people, that's something that comes quite naturally to me, sort of drove me to this path. And yeah, when I applied to the class, I also applied to instrumental studies because I wasn't sure where I actually wanted to go. And even when I got into the class, I was still a bit unsure if it really was the thing that I wanted to do. But I think now it's pretty obvious that I really love it and want to pursue it. My parents are hobby musicians, but no this kind of a professional pressure that many generations, and that was the only way. So I could start without the pressure as a hobby, with including many other hobbies. 어린 나이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다가 세월이 흘러 잊히는 음악가들. 반대로 콩쿠르에 출전했지만 우승에 실패했거나 아예 출전 경험이 없이도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한 음악가들. 어쩌면 음악의 시간 속에서는
경쟁이란 말이 아예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새 아이들은 뭐 실수커녕 이건 무슨 뭐 손가락 돌아가는 거 뭐 근데 제 모든 사람들에 달렸지만 지금도 지휘하는 게 일평생 한 게 그건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항상 그런다고 왜 이렇게 옛날보다 더 해야 되냐고 그러고 또 벌써 많이 했던 것을 왜 아직도 해야 되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적이 일단 우리는 이 음악이 그래도 깊이가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항상 더 파야 돼. 항상 더 파야 돼. 그런 느낌으로 일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벌써 해놓은 것을 그냥 반복하고 그거 갖고는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뭔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좀 힘들죠. 한 콩쿠르라는 거는 한 인생의 한 에피소드예요. 이 채 콩쿠르 못한 사람들이 더욱 영감을 받아가지고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안드라 시프 같은 사람은 1등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목비던 같은 분들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등 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연주를 많이 하면서 예술적으로 정체성이 뚜렷해지면서 많은 세대들한테 벌써 오래전부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게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 윈블던 우승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네. (2000년)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18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거머쥐며 그야말로 화려하게 등장한 중국의 피아니스트 윤디리. 세계적인 팝스타와 TV 광고를 찍을 정도로 클래식계에서는 보기 드문 인기를 누렸지만 (2015년) 내한 공연에서 실수를 연발하다 연주를 중단하고 사과 없이 공연장을 떠나 구설에 오르더니 (2021년에는) 성매매를 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이 슈퍼스타의 추락은 우리 음악 교육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콩쿠르에 입상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의 목적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관객들은 사실은 한 명의 스타를 원하는데요. 예술 교육은 그 한 명이 아니라 나머지를 위한 예술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공연 예술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면서 가장 건강하게 교육받은 재원들이 사회로 나가서 그것을 또 후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I think artists who want to be different from everybody else, I would question their integrity from the beginning, because to be different is not a quality. I think if you truly believe in an honest way that you have made a big effort to understand the language of a composer, and then you have a strong opinion on how this might work, it's okay. But if the starting point is, I want to be different in order to make my way, then the ambition is so obvious and so coming through that you might do some danger to the piece you are playing. We need to learn to be modest and to be behind the score, not in front of the score. It's not about beating somebody else, because art is so varied. You, as an artist, you have the choice to be who you are. Whether that's successful or not is a different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반짝 스타에 그칠지 거장으로 성장할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K-클래식이란 말은 아직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I advise you to not speak too much about K-classic, but K-classic already the term is describing a bit the limit. Classic is a style and is a limited period in music. And maybe the next step can be to have the complete musician or the total musician looking 360 degrees around. And maybe this makes the difference. K-클래식에 열광하기에 앞서 음악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지적. 여기에 훌륭한 음악가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개 비올리스트가 가질 꿈치고는 너무 원대한 꿈이긴 한데 제 음악으로 좀 이런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친절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I know so many musicians, they would never think of any racist or discriminating thoughts. And I think this is because of music. So I would say, yes, music is helpful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그래서 사실 K-클래식의 실체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소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이게 안 즐거우면은 그거는 약간 고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뭐 몇 대 시간씩 잡고 평생을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음악은. 근데 그거를 정말 평생 이걸 하루도 안 놓고 이거를 하는 거는 안 좋아하면 고문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KBS